민주당 얘기 잠깐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뭐 협치, 연정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던 거는 완전히 쑥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진, 선택지가 좁아진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당분간은 지방선거까지 이런 그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민주당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그 이제 재편 움직임에 있었던 세 정당이 모두가 뭐 어느 쪽이 득이 뜨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냈다 그런 얘기죠. 이 과정에 사실은 민주당을 조금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다른 두 개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전에 그나마 그 동안에 원내에 있었던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유원식 대표도 같이 맞물려 이런 해오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국감에다가 이 문제까지 바른정당 관련이 있다 보니까 통합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됐었죠. 제가 그 민주당 내부의 두 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중앙 정치의 이 틀에서의 뭔가 지금 국민의당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조금 뭐 이렇게 더 수를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어렵다. 지금 당장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빼놓고는 이제 입법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인데 실제로 당장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 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원식 대표도 고민을 할 테니까 아마 같이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건데, 제가 다른 방향은 뭐냐?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이 체제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제로. 거기 실무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초 뭐 장급을 많이 등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의 관련을 얘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조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이런저런 작업이 되는데 그쪽이 안 움직이고 있어서 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국정감사 끝나고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런 개헌 문제, 또 이 정치개혁 입법 문제 이런 것도 걸려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정계 개편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 그 각 정당 간에 뭐 좀 변화가 있을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어떤 그 양태로 그 결과 지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내년 선거도 영향을 받게 될 건데,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좀 전망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년 선거 전망요? 아니요, 내년 선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정치권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갔던 중도 보수 지지들은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저는 다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지자들 남아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제가 계산을 해볼 때는 지금 보면 60%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좀 몇 달 전에 보면 80%에다가 70%에다가 지금 이제 4주째 60%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제 서서히 한마디로 이 굉장히 쇼통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노력을 굉장히 역대 다른 정권보다는 나름대로 엄청 하고 있지만은, 이 서서히 내려오고 빠지는 지지들은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만 남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거다. 그럼 대선 때 받았던 41% 선의 지지로 이제 언제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보수층은 제가 볼 때 뭐 보수층 지지자 중에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뭐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10몇 %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올 이제 12월 달 지나고 내년 1월 가면 거의 다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보 문제라고 봐요. 북한의 핵위기가 단기간에 끝나거나 협상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속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정권에는 제일 이제 요인일 거고, 지금 그러고 초반에 한 10대까지의 중요한 과제들을 사회에 지금 던져놨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부 각가지 문제를 낳게 되고, 또 정권 자체에서의 어떤 이 사고들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허인의 폭언이니부터 시작해서 뭐 공정하기 무슨
이 상속인이 정년이 이런 문제들이 뭐 또 당에서 당뇨들 이 공기관 보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잠번치에 불과한데 결국은 정권이 지지가 빠질 때는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지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가게 되면 이제 그렇다고 야당이 득세됐냐? 전 야당이 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이 다수의 국민의 지지가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는 무당파로 남을 가능성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정권의 지지가 상당히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현 한국당이나 야당이 이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나중에 누구의 승리라고 보기 싫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상황으로 선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뭐 전국은 혼돈 상황이 아주 지루하게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야당들은 아마 여전히 뭐 지리멸멸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자력으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야당은 뭐 현재로서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될 거냐, 협치도 여전히 아마 좀 대단히 좀 진행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몇 변함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거는 당장 뭐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뭐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당의 협치, 이것도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현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어떤 그 협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소극적이거나 이미 그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적대적인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추미애 지도부, 추미애 대표가 또 대표로 계속 있는 한에 있어서는 뭐 물론 이제 원내 지도부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협치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은 그 환경 자체가 또 여의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당 간의 그 협치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그 구현이 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는데, 대신 아마 그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이 노선 갈등, 이건 좀 상당히 이제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통합 논의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국민의당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이런 그 호남의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안철수 대표로부터 이제 등을 마음이 떠난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어떤 공개적인 그런 이제 갈등이 앞으로 또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협치가 안 되면은 또 문재인 정부는 막상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건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구체적인 국정의 성과를 내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거고, 야당은 지리멸멸할 거고, 협치는 안 들어가고, 아마 그런 좀 혼돈의 상황이 내년에 상반기에까지도 계속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뭐 아까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 국회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 다당제에서 이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집권 여당이 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나갈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 집권 여당은 그게 도와주고, 어쨌든 간에 그게 상당히 그 입법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대를 메고 하는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항상 어려웠다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다당제 하에서 이게 운신의 폭도 좁고, 뭐 자기가 당정청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당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입지는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현재 다당제 체제를 인정을 하더라도 뭔가 이 입법개혁연대라든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국회 운영의 어떤 큰 틀 차원을 민주당이 노력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제1야당하고도 어떤 이 뭐 우리 독일 같으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1야당하고 합하는 대연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 연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이 여야 간에 같은 정책도 대선 기간에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이 조금만 이렇게 그 여당이 양보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내건 정책도 함께 이렇게 정책 연대를 해나갈 수 있는 좀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위한 어떤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민주당이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또 한편으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도 그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마인드와 실제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만나본 그 원내에서 그 뛰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간에 어떤 타당하고의 어떤 협치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어찌 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좀 이 무력한 모습에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참 그렇다면 그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게 청와대가 못하게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뭐 이 자유한국당까지를 끌어들이는 어떤 정책 연대 내지는 무슨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니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대표하고 주관하고 토론 좀 선택을 근데 최소한 최소한 플레이오프를 어쨌든 하고 국민의당하고라도 좀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민주당의 연정이라든가 협치 제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용으로 어떤 면에서는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꺼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여지가 더 좁아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선택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과연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고 이 우리가 아까 촛불 1년 이야기도 했지만은 촛불 그 1년을 겪으면서 국회 변화를 바라는 어떤 민심도 있고 또 국정에서 상당한 어떤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게 있을 건데 그 부분들에서 어떤 실망 또 실망을 넘어선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예, 이야기 이 정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방한이 곧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죠. 그러고 7, 8일. 예, 그러고 또 이어가지고 북미가 아니고 중미 정상회담이 또 있을 거고 아마 중미 그 회담이 있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또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법이 열릴 수 있을지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쉽게 지금 뭐 정부는 지금 중미 회담을 거의 합의해놓고 뭐 사드나 이런 과정에서 이 중국에 이 북한이 평화의 협정 이런 틀에 들어오면 사드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한 정도로 중국 정부 측에 사드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평창 올림픽에 오고 시진핑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수단도 평창 올림픽에 오게 만들면서 이제 운전자로는 마지막에 한번 앉아 보겠다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도 발언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예기치 않게 DMZ를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가 설 수 있는 어떤 문신의 폭을 상당히 좁히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가서는 시진핑을 보고 이제 당신이 이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임기가 되는 부분에 이제는 북한을 당신들이 제재해서 막아라. 못 막으면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중국하고도 경제적인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요. 미중 간에 제가 볼 때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될 것 같다가 또 틀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북핵 문제가 가고 있다. 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지구적으로 해결되는 게 맞지. 그렇다고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간에 뭐 이게 마치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내년에도 내내 북핵 문제가 한국의 정치에 이 긴장감을 던져주면서 점점점 더 골마갈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한미 관계도 지금 10월 28일 날 이 SCM이라고 미한 이 국방 수뇌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미래사령부 설치를 두고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가서 그러고 중국 가서도 그러고 할 것 같으면 트럼프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못 오게 한다고 빨갱이들이 지금 그거를 데모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뭐 황 소장 비슷한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의 발언도 다수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는 듯한 발언을 계속 트럼프가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그럴 소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차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대신 북한은 최고조까지는 다 했지 않았느냐 다음에는 전쟁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외관계 쪽은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다만 뭐 제가 현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조금 풀 조짐이 보인다는 쪽도 있어서 좀 그건 좋은 신호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더 개별적인 중국 가격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간 MBN 쪽도 주말에는 조금 차들이 버스들이 몇 대씩 서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국의 집에. 네. 아 한중 관계가 조금씩 예, 풀린다. 예. 그건 뭐 그렇다고 하대요 지금. 근데 아직도 지금 위험한 고비는 또 여전히 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북이 한 달 넘었죠. 한 달 반 가량은 지금 미사일 발사 뭐 소강 상태를 지금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참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 의사의 뭐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쪽 정부에 대한 이제 비난도 좀 상당히 다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추가적인 뭐 미사일 발사 시험하지 않고 시험 발사하지 않고 좀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북은 또 마지막 시험 발사를 한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 기술의 어떤 완성을 확인하는 그 발사를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게 이번에 그 최선희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거는 결국 이제 김정은한테 이제 달려 있다. 그 결심은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갈 것처럼 이제 시사를 하는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이제 목표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려는 거니까 아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괌을 향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좀 비켜가 가지고 뭐 이제 태평양 뭐 다른 지점이라든가 그런 걸 향해서 발산할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아마 미국하고의 어떤 대화의 모색이 좀 당분간은 여전히 무망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이제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그런 어떤 좀 위험한 고비 거기에 대한 또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이건 남아 여전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참 트럼프가 이제 폭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류는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잡혀가는 뭐 분위기인데 여기서 또 트럼프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꺼내는지 뭐 아무리 말폭탄이라 하더라도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북과의 어떤 대화의 기류 이런 거에 다시 또 찬물을 껴안거나 제동을 걸어버리는 또 북을 대단히 자극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이게 또 상당히 상황이 이제 꼬일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게 사실은 문제의 어떤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또 다시 또 악화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가 뭐 앞서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1박 2일 오면 이제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국회 연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이렇게 이 궁금증을 갖다가 이렇게 내게 자아내게 하는데 이때 이 야당과 여당의 어떤 모습이 좀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아마 여당이 많이 참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를 또 쫓아다니면서 그 반대를 한다는 노 트럼프 공동행동이 220개 정도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데 아까 이렇게 우리가 짚었던 이 촛불 민심이랄까요? 촛불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와 여당과 이렇게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 트럼프로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이 북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북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런 말폭탄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뭐 모든 옵션을 갖다 하면서 기습 파괴까지도 이야기하고 레짐 체인지까지도 이야기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정말 한미 동맹의 어떤 한쪽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이 아주 합리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진핑이 이번에 뭐 시진핑 사상을 당원에 집어넣었다 할 정도로 이 자리를 확고히 구축을 했다면은 시진핑의 역할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뭐 다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드 문제로 위한 한중 관계 이 부분들은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말 북한이 어떤 북미 수교라든지 이게 어쨌든 큰 틀의 변화 지금 동북아시아에 큰 틀의 변화를 갖다가 이 시진핑이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보는데 이게서 트럼프가 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초를 치지 않고 이렇게 이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에서 좀 합리적인 선을 유지하는 이 든든한 한미 동맹의 어떤 수호자로서 이렇게 나선다면은 좀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상당히 이렇게 이 DMZ 방문이라든지 북한의 태평양의 수소폭탄 그거라든지 이렇게 도발적인 상황이 우려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국면의 전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야기대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는 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의 아베가 또 압승을 거두고 한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한국에는 어쨌든 이 북핵 위기가 조금 가시고 새로운 어떤 전기와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그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지금 이 변호인단도 다 사퇴하는 초유의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고 또
또 한편으로 이게 그 어떤 보수층의 그 자기 지지층에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게 되면서 전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런 거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 행태라고 봐지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자기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지킬 부분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좀 있다 봅니다. 근데 애초에 저렇게 나갈 때 지금 정부가 상당히 적폐청산이나 국정농단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다 예상을 했는데 항상 자기 패만 바라보니까 이런 사태를 좀 초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아요. 재판 횟수를 갖다가 조금 줄이고 저러면서 저 부분을 갖다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왔더라면 재판을 원활하게 이렇게 마치는 쪽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거의 뭐 기가 꺾여서 이 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좀 밀어붙인 부분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안 나오게 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걸석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국정농단을 걸석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 참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재판에 있어서 재판 내용 자체도 전부 다 한마디로 국선 변호인이 뭐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인이 거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일방적인 재판 선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뭘 노리느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서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딜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야당이 또 힘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상이다. 조만간에 어차피 풀려날 가능성이 없을 바에야 정치 투쟁으로 가겠다고 선택했다 봅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이제 점점 저 양반이 안에 있으면서 좀 있으면 어디가 아프다 어쩌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정권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관리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국정농단을 자신의 계획대로 재단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에도 차질이 크게 생긴 거죠. 저는 박근혜 재판 관련해서는요. 지금 황 소장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정치 투쟁처로 갔는데 그게 동원력이 있을 것이냐? 동원력이 없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치 투쟁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동원력이 없다면은 결국은 뭐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개인의 실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전 손해가 나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골석 재판 형태로 국선 변호인 5명이 됐다고 하지만 기능을 못한다면 사실상의 골석 재판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미결 구금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박근혜가 무죄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현실적인 해법은 결국은 빨리 형이 확정되고 나서 사면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간다면 본인 실질적으로 손해고 그걸 포기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정치 투쟁도 동원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박근혜는 뭐 지금 선택이 보이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동원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변수는 지난 16일의 경우에는 재판이 그때까지 끝날 1차 1심 나올 것이냐 연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변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변수가 안 되면서 그냥 뭐 지루하게 진행돼서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에서는 박근혜 변수는 약화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문자로 주시게. 예, 이 부분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그 지방에서 그 자치 분권 개헌 이야기를 하고 그 개헌을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는 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또 야당국도 이 부분은 아마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그 시민사회 원로급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헌 문제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가운데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선거제도를 먼저 던졌던 사람은 개헌은 쉽지 않으니까 선거제도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연동형 이른바 독일식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례라는 것은 개인 비례는 없으니까 결국은 정당 비례인데요. 정당 책임 강화하려면은 대통령 책임 강화시키는 쪽이 아닌 뭐 분권형이든 아니면 내각제든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개헌을 이루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게까지 거론이 안 됐는데 이미 개헌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해서 이것에 선거제 개편을 요구한다면은 이번 국면에서는 같이 정부 권력을 동반하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 방향으로 해야만이 일대표 의미가 살린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두고 싶고요. 개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용어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꿔야 될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두 가지 배경이 섞여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마 정치 세력 중에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의 문제를 좀 우선해왔던 그런 걸 개선한다는 하나의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은 중앙정부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피하고 안 하려는 쪽에서 나왔던 대안이 하나로서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정의국 교수 등이 계속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가도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건 지방 분권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해왔는데 그 점에서는 지방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살만하지만 혹시 개헌의 취지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경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행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방 분권 개헌안을 여러 군데 돌면서 해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에다가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넣으면서 그것을 통해 달성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 저도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연방 독립된 국가를 없이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지방 중앙 연방의 헌법에 포함되면서 됐던 체제는 있지만은 이것을 쪼개서 국가가 해주는 방식에 과연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해봤을 때는 결국은 두 개 정도인데 지금 직접 지방세하고 국가에서는 국가세하고 나눠서 한 비중을 뭐 7대3에서 6대4 정도로 조정한다는 것 정도인데 그거야 법률 사항이고 개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등등 본다면 그 다음엔 또 이제 행정조치의 경우는 그동안에 개헌 없이 정부 과거에 행정부에서 계속 넘긴다고 해왔었는데 뭘 할 것인가 모른다 그랬을 때 사실 그 점에서는 약간의 내가 이중적인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 주제는 지금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더딘 편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선거구제 개편도 그렇지만 특히 그 개헌 같은 경우 이번 기회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뭐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다 뭐 그걸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뭐 내걸다시피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좀 완성을 해야 이 촛불 시민혁명도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당들이 특히 그 여당이나 또 2당인 제1야당인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소극적인 대처로들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 꺼낸 거는 뭐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각 당들이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개헌안 마련에 이제 나서야 될 거로 이제 봅니다. 지난번에 뭐 순회하는 국회 특위가 개헌 특위가 공청회도 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뭐 본격적인 논의나 토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로 보이고 선거구제 개편도 역시 뭐 좀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이게 맞지 않는 제도니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이제 중대선거구제 문제 이런 거를 뭐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역시 두 가지 모두 여당의 태도가 하나는 열쇠를 쥐고 있겠고 여당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또 이거 틀어버렸을 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100석이 넘기 때문에 또 이 선거법 같은 경우 또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라는 벽을 또 어떻게 넘을지 이게 또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개헌 문제는 사실상의 개헌 세력들 중에 여야에 한때는 뭐 200명 가까운 사람이 개헌 세력이라 했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기존의 개헌을 주장해오던 사람들은 김이 빠져버렸고요. 다만 이제 문 대통령이 엊그제 무슨 지방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하고 한 부분은 그야말로 뭐 정치권에 던지는 일종의 그냥 어떤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광주 정신을 담겠다라는 것도 호남 정신 무마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정권 남은 4년에서 개헌은 물 건너갔고, 개헌 논의라는 것이 무슨 뭐 이 선거구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어떤 개헌도 지금 야당이 100석은 넘기 때문에 보수 야당만 합쳤을 때요.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나올 테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의지를 담지 않고 그냥 명분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헌하자는 사람도 실제로 크게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개헌이 그 여야 모두 다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그 거의 합의하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대통령도 그 집권 이후에 몇 차례 어쨌든 개헌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그 약속했죠. 예. 국회에서 하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현재 여당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돼 있다. 그런데 여당이 당론으로서 자기들 그 개헌안,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은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어쨌든 여야가 모두 공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 부분에서는 다들 오케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갖다가 좀 분산하는 이런 문제하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 직선으로 하되 국정은 그 의회에서 뽑는 총리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어쨌든 서로 간에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헌이 되려면은, 대통령이 국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정부가 됐든 여당이 됐든 이게서 개헌안을 내놔야 된다 봐요. 이게 그냥 지금 이제 국회 개헌특위에서 불려나가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는 내년 2월인가 뭐 그때까지는 어떤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는데, 저는 그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개헌특위 전국을 돌면서 국민 토론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개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그 부조가 미흡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자기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아직까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유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자체의 어떤 개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이번에 했던 그런 공론화위원회처럼 개헌 문제도 국민들이 널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정부 주도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진짜 맡겨보는 이런 어떤 움직임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참 마지막으로 선거구제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중대선거구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사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결사 반대고, 이거는 선거구제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로만 봐서는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는데 이것이 개헌과 맞물려 가지고 권력구조와 이 선거구제를 함께 뭔가 서로 합의해내는 부분이 이만큼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만원 박사께서 그 자치분권을 굳이 개헌해서 뭐 할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자치분권 문제도 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국회에서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개헌에 담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아까 뭐 대법 반대를 이야기했는데 좀 못을 박아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구제나 뭐 연동형 비례 이런 문제도 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그게 서지 않으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개헌도 그렇고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다. 그래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정부는 있지 깜깜한 황장수 소장을 자유한국당 무슨 대표진의 한 명으로 보내면 되지. 진짜 깜깜한 상황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촛불이 완성되는 것이 경은과 어떤 이런 그 정치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